안녕하세요. 유태양 작가입니다. 오늘 새벽에 아쉽게도 우리나라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한테 그것도 119대 29라는 큰 충격적인 점수 차이로 2030년 엑스포 유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일단 뭐 슬픈 소식들 저 말고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면서 사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이 격차가 너무 크게 났어요. 그래서 뭐 사우디가 우세승할 거라는 얘기는 특히 현지에 있는 사우디 친구들한테 많이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아랍이나 사우디계통 친구들이 왓츠앱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가 이길 거다, 무조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이거 까봐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뭐 패널로 저도 이야기할 때는 사우디가 많이 앞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작 이렇게 큰 점수차가 나니까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충격받으신 분들 많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저는 어제 PT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직감을 했어요. 아, 우리가 사우디 못 이기겠다, 점수차는 크게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정부가 이번에 어떻게 한국을 이겼는지, 빈살만이 던진 두 가지 필살기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은 이번에 사우디가 이긴 이유 중에 오일머니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일머니를 통해서 뭐 ODA라든지 경제, 뭐 차관, 아니면 공항 인프라 투자 이런 이야기들 기사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건 되게 결과론적인 해석이고 우리가 사우디를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라면 사실 경제와 외교 분야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대의명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리와 이해관계가 중요한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실리와 이해관계가 중요한 장인데, 예를 들어 뭐 정말 돈을 주고 뭐 그 나라 외교관을 매수하고 이런 건 잘못된 행위겠습니다만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외교적 베네핏을 제공하는 형태의 로비를 통해서 국가적 행산을 유치하는 것들은 우리도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많이 해왔고요. 지금도 대부분의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서 꾸준히 제기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총 GDP 기준으로 한국이 사우디보다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밀렸다라고 자인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의 준비가 사우디보다 절반 이상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또 다른 것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맞는 이야기예요. 일본이랑 부산이랑 거리가 너무 가까운데 2025년 엑스포는 일본 오사카 긴키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2030년 엑스포가 부산에서 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BI에 신청을 할 때 이 부분을 몰랐냐? 당연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핸디캡들, 우리가 지금으로서 뭐 우리가 일본한테 뭐 헤엄쳐서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핸디캡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에 와서 일본이랑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는 이야기라는 거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그들이 이 전략을 잘 준비했고 그 전략의 핵심이 무엇이었고, 더 나아가서 2035년에 부산이 또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화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왕가의 리더십과 의지라는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빈살만 왕세자로 보통 대변되지만, 저는 이번에 PT를 들어가면서부터 이 비밀병기를 사우디 왕가가 쓸 거라고 생각했고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보시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주님이 나와서 직접 PT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2010년대부터 중동 쪽에 있는 부국들, GCC라고 하죠.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 우리가 생각하는 석유 부국들 모여있는 회의인데, 이 GCC에 있는 나라들이 국제 행사를 준비할 때나 국가적 앰베서더로 누구를 내세우냐면 자기네 나라 공주님들을 많이 내세웁니다. 비근한 예로 바로 전 엑스포인 2021년 두바이 엑스포에서 최종 PT에 누가 나왔냐면 두바이의 공주님, 알막툼 가문의 공주님이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이슬람과 아랍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여자를 억압한다, 이슬람은 여자에게 베일을 뒤집어 씌운다, 사회 진출을 막는다. 바로 이런 부정적인 관념을 깨뜨리는 동시에 뭐가 있다? 왕가가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주고 국가적인 리더십에 자신들이 열심히 나서서 아젠다를 주도하겠다는 이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주라는 비밀카드는 사실 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번에도 두바이와 동일한 카드를 사우디가 배팅을 했고 이게 먹혀 들어갔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번에 잼버리 사태도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잼버리 사태를 놓고 뭐 정치 진영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부 실책이다, 윤석열 정부 실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책임 공방에 나섰는데, 바로 이런 모습 자체가 사실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민주국가예요. 그리고 정권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2030년 엑스포를 할 때는 부산시장이 누구일지, 대통령이 누구일지, 그리고 최대당이 누구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높은 확률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도 지금 빈살만 왕세자는 왕이 되어 있을 거고 그들의 측근들이 아마 지금 이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거기 때문에 냉정하게 봐서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적인 투자, 정책 일관성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그들을 독재국가라고 하지만 왕정, 특히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유능한 왕세자가 있는 나라가 더 엑스포 성공 개최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실제로 구현된 게 뭐냐면 2021년 두바이 엑스포랑 2022년 도하 월드컵이었습니다. 두 행사 모두 실현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2021년 두바이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로나 한복판인 2021년 초에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못한다,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왕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더 나아가서 방역 단계까지 하나 낮추고 또 이거에 맞는 비자 시스템까지 새로 만들어내면서 엑스포 개최를 사실상 성공했다는 평을 듣거든요. 또 2022년 도하 월드컵은 어떻습니까? 이 또한 카타르의 알사니 왕가가 무리수를 거듭떠서 뭐 짓는 도중에 뭐 연설 노동자 6,000명이나 희생됐다고는 하지만 성공적으로 어쨌든 최초로 아랍 지역에서 월드컵을 개최했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BI라든지 이런 국제 월드컵 아니면 국제 행사 관련된 기구들은 이제 중동의 왕가가 막대한 자금과 리더십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면 이걸 추진할 수 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신뢰를 품게 되는 거죠. 이 또한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적용되는 대상이죠. 또 왜 빈살만 왕세자는 그러면 국제 행사의 진심일까? 2029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이 네옴시티에서 열리고요. 2030년에 리야드 엑스포가 또 이번에 리야드에서 열리고요. 2034년 월드컵이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고 2034년에 하계 아시안 게임도 리야드에서 열립니다. 뭐 빈살만 왕세자랑 사우디 이런 거 보면 뭐 정말 뭐 진심을 넘어서 속된 말로 국제 행사에 미친 사람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국왕이신 살만 국왕이 1935년생이세요. 연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어느 날 왕권을 계승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 왕권 계승을 위한 국가적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게 첫째. 그리고 2032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세워진 지 100주년 기념입니다. 왕가의 권위와 체제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2032년 좌우로 국가적인 주요 이벤트들이 포진하고 성공해야 되죠. 그래서 네옴시티도 1차 완공을 2030년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왕가 의지도 강력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머니도 열 수 있다는 걸 많이 보여줬어요. 대표적으로 리야드에서는 올해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에 지하철이 뚫립니다. 이것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거고, 제가 사우디 현지를 가보니까 수많은 곳에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쇼핑몰이라든지 인프라 시설들, 주택 컴플렉스들 짓고 있더라. 이런 의지가 투영됐기 때문에 이들을 뽑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비밀병기 뭐냐면, 한국분들 정말 싫어하겠지만 저는 이 사람 나오는 순간 이거 한국이 못 이긴다라는 걸 거의 확신한 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번 홍보대사로 나섰죠. 그걸 두고 뭐 한국 축구팬 분들 위시에서 한국 분들은 원래 호날두 별로 안 좋아하셨으니까 한국에서 호날두 이미지가 그거잖아요. 날강두, 뭐 먹튀, 뭐 이런 거의 상징인데, 정작 외국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한국의 PT는 한국인들이 전부 다 진행했죠. 그나마 글로벌한 분이라고 하면은 뭐 반기문 총장님 정도 있을 거지만 이분도 어쨌든 본질이 한국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홍보대사로 사우디아라 출신이 아닌 외국인, 그것도 유럽인이 와서, 사우디에 정착한 유럽인이 와서 홍보대사를 나섰다는 것 자체가 엑스포라는 국제적인 행사, 그리고 글로벌 행사라는 이미지 자체를 강화시켜주는 거죠. 여담이지만 사우디 현지에서 호날두는 거의 신입니다. 신. 제가 이거 깜짝 놀란 게, 사우디의 최대 규모 테마파크 수도인 리야드에 있는 게 블루바드 시티랑 블루바드 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블루바드 시티에 가면은 호날두만 기념하는 전광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기념관 비슷하게 그 전광판이 계속해서 호날두 인생만을 보여주던데, 자, 그러다 보니까 호날두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게 글로벌 축구 스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성,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폐사적인 국가다, 이슬람의 국가다, 뭐 세계와 격리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한 방에 깨뜨리는 비밀카드가 된 거죠. 정말 적절한 홍보대사를 잘 썼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의명분도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사우디가 3대 구호를 내걸었어요. 첫 번째가 다른 미래, Different Tomorrow. 두 번째가 기후변화 대응, Climate Action. 세 번째가 모두를 위한 번영, Prosperity for All.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주제가 모두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모두를 위해서 번영해야 되고. 근데 이 세 가지 주제가 빈살만 왕세자가 2016년에 발표한
비전 2030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국가 선언과 이번 엑스포의 구호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더 진정성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엑스포에서 이번에 큰 격차로 우리의 부산을 꺾을 수 있었는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좀 아쉽긴 해요.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갈 때쯤이면 손잡고 같이 부산에서 엑스포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2035년이라는 기회가 있으니까 역으로 이게 한 지역에서 이 엑스포 개최를 진행하면 다른 지역으로 반드시 옮겨야 되기 때문에 2035년은 오히려 부산을 세게 베스팅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리야드, 제가 그러고 요번에 사우디 리야드 엑스포 개최 관련해서 좀 특집으로 몇 부를 더 준비해 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동영상도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양 작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